오래 알았다고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세월이 쌓였다고 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지칠까? 연락이 오면 왜 한숨부터 나올까?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왜 요즘 따라 이렇게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적. 말을 섞을수록 더 꼬이고 설명할수록 더 오해가 깊어지는 그 난감한 순간. 차라리 싸우고 끝내자 싶다가도 막상 입을 열면 후회할 말만 쏟아질 것 같아 그냥 참고 마는 날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 관계를 더 이어가면 나만 상처 입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투지 않고도 마음 편히 인연을 정리하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상처 없이 떠나보내고 그대의 마음도 지키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은 싸움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고요히 돌아서는 순간에야 비로소 끝이 난다. 오늘은 이 말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투지 않고 인연을 정리하는 법. 그 조용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들이여, 왜 끊으려 할수록 더 얽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오히려 그 사람 생각이 더 나고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더 흔들리는 이상한 경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놓으려 할수록 더 움켜쥐게 되고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이 힘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20년, 30년을 함께한 사이,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이 뒤엉켜 있는 관계는 단칼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얽혀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뽑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깁니다. 땅이 패이고 뿌리가 끊기며 주변까지 흔들립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히 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미련이 되고 미련이 원망이 되며 원망이 오랜 상처가 된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끊겠다는 결심이 강할수록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늘어놓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리고 싶어지고 상대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싶어집니다. 이건 아니었잖아. 나는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아?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쏟아내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이미 끝난 인연을 다시 붙잡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에게 무슨 말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끝난 관계에 어떤 해명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설명은 관계를 이어붙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고 침묵은 관계를 내려놓는 첫 번째 용기입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많아지면 감정이 얽히고 마음이 고요하면 길이 보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말을 하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입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새 그 사람과 나눌 대화를 머릿속으로 연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받아쳐야지. 그런데 정작 만나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도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억울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어긋나고 감정은 점점 격해지며 결국 싸움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확인과 증명은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미련입니다. 진짜 끊음은 상대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조용히 문을 닫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끊어야 할 인연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끝내 그 감정의 끈을 놓지 못했고, 말없이 등을 돌린 이들은 조용히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싸움은 관계의 끝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속 매듭을 더 단단하게 조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한 번 더 미워하게 만들며, 한 번 더 상처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요히 등을 돌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끝납니다. 말이 없어야 마음도 끝납니다. 감정의 소음이 잠잠해져야 비로소 그 인연이 흩어져 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람을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명한다고 오해가 풀리던가요? 대부분은 설명할수록 더 꼬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서로 떠난 마음을 말로 붙잡으려 하니 자꾸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끝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살 박정수 씨. 그는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35년을 한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정년퇴직을 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조용한 노후였습니다. 그에게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로 만났습니다. 같은 날 발령을 받고 같은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둘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함께 승진하고 함께 고비를 넘기며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지요. 서로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섰고 서로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명절마다 가족끼리 모여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 달에 2번은 꼭 만났습니다. 단골 식당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식집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기보다 찜찜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씁쓸했습니다.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친구는 어느새부터 박정수 씨를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수야. 자네는 그때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자리 원래 내가 갈 수도 있었어. 박정수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지. 그런데 그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밀어줘서 자네가 그 자리까지 간 거야. 알지? 박정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잔을 들었습니다. 농담이려니 생각했습니다. 30년 친구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 반복되자 마음에 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어느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직장 동료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퇴직한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식당 한쪽에 긴 테이블을 붙이고 둘러 앉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다들 이 친구 알지? 우리 정수. 이 친구 그때 진짜 웃겼어.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박정수 씨도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야, 부장님 앞에서 보고서 순서 바꿔서 냈다가 혼난 거 기억나? 그거 내가 수습해줬어.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그런 일이 있었어? 정수 씨, 그때 많이 혼났겠네. 박정수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꺼내다니. 그것도 자기가 도와줬다는 식으로.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아, 그때 그랬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던 소리, 친구의 득의양양한 표정, 자신의 굳어버린 얼굴. 그 친구가 왜 저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내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뒤척이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을 골랐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왔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박정수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시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친구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 친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뭔 말이야, 갑자기. 그날 모임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20년 전 일을 왜 거기서 꺼내? 그것도 자네가 도와줬다는 식으로. 박정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을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거야? 나는 자네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네는 날 뭘로 본 거야? 평생 나를 아래로 본 거야?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 그게 뭐가 어때서? 농담이었어, 농담. 자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농담? 그게 농담으로 들렸어? 자네나 웃었지? 나는 안 웃었어. 친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할 말 많아. 자네가 나한테 잘했어? 내가 힘들 때 자네가 뭘 해줬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찻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 등을 돌리고 헤어졌습니다. 친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 볼 것도 없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정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할 말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 말은 안 해도 됐는데 너무 심하게 말했나? 저 친구도 나름 힘든 게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맞아. 저 친구가 잘못한 거야. 내가 왜 미안해해야 돼? 그런데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말도 좀 심했나? 30년 우정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수개월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친구를 끄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싸움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상대의 표정, 상대의 말투, 그날의 공기, 찻잔에 비치던 햇살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1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싸우고 끄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더 깊이 묶인 것이었다는 걸. 말로 끊으려 했기에 오히려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낸 자리에는 상처만 남았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것이 떠들며 끊으려 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싸움은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의 매듭을 더 단단하게 조일 뿐입니다. 시끄럽게 끝난 인연은 오래 남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울림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사색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인연을 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8살 이명희 씨. 그녀는 35년을 교단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졸업식 날이면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책 읽는 재미를 알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오래된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시누이는 이명희 씨보다 5살 위였습니다. 올해 63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33년 전 25에 결혼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누이가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첫 만남부터 그랬습니다. 이명희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시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누이는 틈만 나면 이명희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명희 씨,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안 해.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제사상 차리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나물 순서가 틀렸네. 이건 이쪽에 놓는 거야. 처음에는 배우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형님.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방식도 트집 잡았습니다. 애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해? 학원을 더 보내야지. 선생님이라면서 왜 자기 애들 공부는 못 시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5년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들 교육도 못 시킨다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시누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60이 넘은 시누이는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명절마다 이명희 씨는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희 씨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전이 좀 타지 않았어? 기름을 너무 많이 썼네. 이명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는 20가지는 했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적다니 그래도 웃었습니다. 네, 형님. 더 준비할게요. 33년을 그렇게 웃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자녀들, 손주들까지 모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자리였습니다. 시누이가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만든 음식 맛있지?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어요.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지, 너희 할머니는 원래 요리를 잘 못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손주들이 이명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명희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진짜야.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3년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33년이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이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형님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오늘 그 말 손주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 알아. 근데 싸우면 더 피곤해질 거야. 우리만 힘들어져. 이명희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남편만 힘들어진다는 것을, 시누이와 싸우면 명절마다 지옥이 될 거라는 것을, 가족 모임이 더 어색해진다는 것을. 그렇다고 계속 참자니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3년이에요. 33년을 참았어. 언제까지 참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알아. 당신 힘든 거 알아. 근데 방법이 있을 거야. 싸우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시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해야 상처가 안 될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꼭 말을 해야 하나? 말을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멀어지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겠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겠다. 그녀는 시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연락하는 횟수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시누이가 연락하면 바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에 받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호에 받았습니다. 통화도 짧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30분씩 통화했습니다. 시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5분 안에 끊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모임에도 참석은 했습니다. 안 가면 남편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같은 공간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형님은 편히 계세요. 손주들과 밖에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랑 잠깐 산책할까? 시누이가 뭔가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상처받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짧게 대답하고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시누이도 뭔가 느꼈는지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명희 씨,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명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이가 드니까 쉽게 지치네요.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리를 두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3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누이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가 되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인사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응,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희 씨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시누이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를 떠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없었습니다.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 이명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냥 남인 것 같아.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정말.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이명희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용히 끄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말싸움 한 번 없이, 감정 소모 한 번 없이, 그저 마음을 거두는 것만으로 관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상대를 떠나는 일이 아니다. 내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다. 마음이 떠나면 관계는 저절로 희미해진다. 이명희 씨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설명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발걸음이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상처 없이 떠났고 후회 없이 정리했으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셨습니까? 박정수 씨는 말로 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씨는 마음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떠들며 끊는 사람은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남습니다. 조용히 끊는 사람은 감정을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백이 남습니다. 상처는 오래 갑니다. 여백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께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인연을 끊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를 고요히 끝내려면 먼저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침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상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67살 최동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동호 씨는 4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28배 작은 제조업체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3명뿐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작은 공장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에게는 오래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김태영 씨. 20대에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27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동네 호프집에서였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최동호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업하신다면서요? 저도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날 밤 둘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겠다고, 직원들에게 좋은 월급을 주겠다고, 같이 해보자. 최동호 씨가 말했습니다. 김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회사를 세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텼습니다. 부도 위기도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밤새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이서 버텼습니다.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 동업자가 배신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습니다. 경쟁사에 넘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해가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경쟁사와 주고받은 문서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동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가 40년인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태영 씨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3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승소했습니다. 배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법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40년 동안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에 가면 그 사람이 앉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어딜 가나 그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병나요? 이제 그만 잊어요. 최동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안 돼. 어떻게 잊어? 40년인데. 동업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다가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약용의 글을 모은 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샀던 것입니다. 읽지 않고 꽂아두기만 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원망을 품은 자는 스스로를 가둔다. 놓아주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그 글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원망을 품은 자는 스스로를 가둔다. 그게 나구나. 내가 나를 가두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영 씨는 이미 떠났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업자는 떠났는데 40년 원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최동호 씨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첫째, 설명하지 않는 용기를 갖겠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왜 그랬대요? 최 사장님 잘못은 없어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리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상대를 계속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날의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배신당한 그 순간이 또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입구를 닫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억울함도 올라오고 서운함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마음의 결심이 흔들립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이 더는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둘째, 원망을 내려놓는 단단함을 갖겠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어떻게 원망을 내려놓습니까?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최동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묶는 사슬이라는 것을, 원망을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릅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 여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더 이상 내 안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최동호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졌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결단을 하겠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도 어떤 보상을 기대합니다. 상대가 내 속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후회하길 바랍니다. 나를 배신한 거 후회될 거야. 나 없이 잘 안 될 거야. 그때 가서 울어도 난 안 봐.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듭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상대가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도 미련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그 관계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최동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상대가 후회하지 않아도 괜찮다. 상대가 잘 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온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니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김태영 씨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동호 씨의 삶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끊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끊음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이 그 자리를 비울 때 관계는 비로소 끝이 난다.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설명하지 않는 용기, 원망을 내려놓는 단단함,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결단. 이 세 가지가 자리를 잡으면 인연은 말없이 흩어지고 그대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울림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사색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께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끊는다는 것은 무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으로 자기 영혼을 흔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제 실제로 인연을 조용히 끊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끝맺음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몇 가지 흐름만 지키면 감정의 소란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55살 김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영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는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했고 작은 아이는 취직해서 독립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김순영 씨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임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 우리 남편이 요즘 승진했어. 우리 아들이 대기업 갔어.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해. 처음에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자랑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은근히 비교했습니다. 순영아, 너는 요즘 뭐해? 집에만 있어? 심심하지 않아? 나는 요즘 문화센터 다녀. 여행도 많이 가. 그 말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내 삶이 부족한 건가? 모임에서 돌아오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나도 뭔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 모임에 가는 걸까?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데 3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계속 간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안 가면 미안하니까.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사이는 아니구나. 시간이 쌓였다고 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김순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거리를 두겠다.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가 실천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말을 줄였습니다. 모임에 가서 예전처럼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했지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니 감정이 흘러넘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참석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모임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일이 있어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대를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가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 이야기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공감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다. 바뀌지 않는다. 나만 마음을 바꾸면 된다. 기대를 비우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넷째,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쏟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썼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편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순영 씨는 그 모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 대신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창 모임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멀어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김순영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모임 날짜가 다가와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작아지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흐르는 물을 막으면 고여서 썩는다. 놓아주면 물은 제 갈 길을 찾아간다. 김순영 씨는 30년 인연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조용히 정리하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떠나보낸 자리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인연을 끊는다는 말에는 늘 두려움이 따라붙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사람이 없으면 쓸쓸하지 않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쉬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견딥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그릇에만 새 것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좋은 사람에게 줄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명희 씨는 시누이와 거리를 둔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절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니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손주들과 더 잘 놀아주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차지하던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순영 씨는 동창 모임과 멀어진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독서 모임을 만났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오래된 인연보다 더 편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30년 친구들이 차지하던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 것입니다. 최동호 씨는 동업자를 마음에서 놓아준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에 잠이 왔습니다. 술을 마셔도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도 그 사람이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차지하던 자리에 자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떠나보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상처를 놓아주면 평온이 들어옵니다. 무거운 관계를 놓아주면 가벼움이 들어옵니다. 에너지를 뺏는 사람을 놓아주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하던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춥니다. 모임 날짜가 되면 괜히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빈자리가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아,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편안함이 느껴지는 순간 그대는 이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아 무엇 하겠는가? 떠난 인연을 원망해 무엇 하겠는가?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빈자리에 학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망하던 시간에 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된 것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덕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오히려 그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머무는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곁에 남는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인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하루 속에서 미세한 빛처럼 다가온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물길이 갈라졌다고 해서 강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갈라진 물은 제 갈 길을 찾아가고 강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흐른다. 유배지의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다시 멀어지는 물결,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구나. 밀려올 때는 부드럽게 다가오고 멀어질 때는 소란 없이 빠져나간다. 그 흔적은 모래 위에 잠시 남지만 곧 다른 파도에 지워지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바다의 호흡만 남는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지우려 할 때는 오히려 흔적만 짙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처럼 그저 놔두면 어느 순간 흔적은 희미해지고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관계를 끝내는 일은 언제나 서글픕니다. 그러나 서글픔이 슬픔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글픔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슬픔은 마음을 짓누릅니다. 오래 두면 병이 됩니다.
우리는 서글픈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슬픔이 되기 전에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끊을 때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면 상처가 남고 상처는 마음을 잡아둡니다. 조용히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야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대들이여, 이 짧은 삶에서 모든 사람을 붙잡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이는 떠나게 하고 머무는 이는 머물게 두십시오. 그렇게 비워야 그대의 삶에 더 귀한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관계를 고요히 정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지 않고 담담히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문을 열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이 다했다면 그저 이렇게 말없이 흩어지게 하십시오. 말이 없기에 깊고 소란이 없기에 단단하며 억지로 붙잡지 않기에 더 아름답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관계를 떠올릴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넘어서 다음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그대의 마음은 다시 평온해지고 묶여있던 감정들은 흩어지며 삶은 다시 맑은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조용히 인연을 끊는다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설명하지 않는 용기. 말이 많아지면 감정이 얽힙니다. 침묵이 가장 깨끗한 이별입니다. 둘째, 원망을 내려놓는 단단함. 원망은 상대가 아닌 나를 묶는 사슬입니다.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결단. 상대의 후회나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온만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어떤 인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색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울림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고요한 걸음으로 그대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떠나보낸 인연은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남은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